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전찬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좀 옛날 얼굴이에요. 자, 제 그 이력은 간단하게 여기 써놨습니다. 뭐 근데 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대강 아시겠지만 어쨌든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석사과정 하다가 중간에 학원 강사로 전향된 케이스죠. 그리고 뭐 여태까지 공부했던 뭐 이야기들 뭐 여기 간단하게 써놨고, 그리고 뭐 굉장히 강조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제 학생 중에는 뭐 아예 뭐 그 우승자도 있고 뭐 진출자들도 꽤 많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AMC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클래스의 평균적인 수준하고는 아주 다른 클래스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우리 애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하신다면 사실 그건 좀 무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내린 애들이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래도 제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던 부분은 수학적 모티브를 잘 공유해줬다. 그리고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줬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 본질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게 사례로서 입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미국 수학 경시대회 종류를 구분을 해놓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주로 10과 12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지금 갑자기 11월로 바뀌었죠. 근데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는 써있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 그렇게 11월로 바뀐 게 나오면서 저희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여름방학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여름에 대강 이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 시험을 볼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여름에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해졌는데 저희 문제들이 조금 더 하드하게 조금은 바뀔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잘하면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강 미국 수학 경시대의 비교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냥 AMC하고 AIM이 USAM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AMC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논리가 좀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공부를 AMC를 위주로만 해도 되는 게 이제 그 AIM이랑 그 붙어있던 그 간격이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AMC 위주로 공부를 해도 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제가 여태까지 뭐 상담을 좀 하면서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긴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AMC는 어쨌든 6점, 6.25문항으로 150점이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 시간 75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점이라는 이 점수가 아주 평등하게 매겨져 있다는 거죠. 시험 점수의 점수가 난이도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풀 땐 이걸 꼭 맞춰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버려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컷오프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공란 제출했을 때 1.5점이라는 건 어려운 문제를 안 풀었을 때 또는 포기했을 때, 이때 어렵다는 건 개인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 나한테 좀 궁합이 안 맞는 문제들에 대해 스킵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맞췄을 때 나오는 점수가 컷오프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6점이 모든 문제들이 똑같다는 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초반부 한 12문제까지는 저는 15분 안에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5분이라는 거는 12문제면 지금 72점입니다. 근데 72점을 15분 안에 획득 가능하다면 뒤에 있는 한 문제, 두 문제, 21번부터 25번 중에 궁합 안 맞는 한두 문제는 20분을 갖고 풀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그 한 문제를 달고 푸느니, 그리고 결국은 오답일지도 모르는 걸 아심아심해 가면서 답안을 쓸까 말까 고민하느니 차라리 그런 문제는 제껴두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USAMO 얘기는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AMC10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100점 이상 또는 상위 2.5%, 그리고 12는 100점 이상 또는, 여긴 120점인데 이것도 좀 고쳐놔야 되겠네요. 120점 또는 100점 이상 상위 5% 정도를 뽑아주는 게 예시인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보면은 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2의 점수가 뭐 87점 정도인데 87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시험을 잘 보기 시작했어요. 잘 보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컷오프가 좀 내려가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쪽 학습을 많이 하다가 여기에 응시하는 애들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컷오프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점은 최상위권의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갔음에도 컷오프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상위권 1% 정도는 오히려 시험을 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 거야. 아니면은 테크닉적으로 공개된 게 많아서 그럴 거야. 또는 문제 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의 은행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그럴 거야.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좀 재밌는 부분은 AIME의 평균이 그리고 USAMO의 평균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AMC는 애들이 더 잘 보고 있는데 최상위권이,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이 보통 USAMO를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쪽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보고 있지 않다는 거는 여기선 약간 이상한 부분이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 보진 않아도 된다.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초반이면 약 50점이 없어도 된다는 거니까. 물론 컷오프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AIM도 합산해가지고 USMO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못 맞춰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목적하는 게 한 줄 쓰는 정도면 너무 욕심은 안 내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특징을 보면은 AMC 같은 경우는 계산기가 없다는 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연산들을 계산기에만 의존해서 푼 애들은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당황을 느끼게 돼요. 나 이거 여기까지 연산하는 건 좀 귀찮은데? 번거로운데라는 계산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약간 간질간질하게 만들면서 때려치우고 싶게 만드는, 연필을 부러뜨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연산들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버티면서 풀어야 되는 것.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을 버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전반부에는 수학 내적 문제 또는 단순한 연산이 들어있다면 후반부에는 외적 융합적 문제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길게 들어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가 0이랑 뭐 남산을 가는데 서로 다른 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AIME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평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AMC를 통과한 애들끼리 시험을 보는 거고 응시 시간도 훨씬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평균이 낮다는 건 일단 난이도가 높다는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주관식 시험 애들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AMC 그 하드코어한 문제들을 근데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짝수밖에 없으니까 1번, 3번 제끼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있어야 되니까 답이 2번이네 이렇게 푸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먹히기도 하고 저도 수업 중에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린 결과가 중요하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는 제가 수업 중에 해야 될 일이지만 결과를 잘 내는 것 또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 때려 맞추는 것도 좀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요. 도무지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럼 점수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역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은 학습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뭐 KMO 1차랑 비슷하다고도 말을 써놨는데요. 그리고 프리칼과 AP칼큘러스의 고급 스킬이 필요하다 했는데 AP칼에서는 미적분 파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AP칼의 기하 쪽 파트나 대수 쪽 파트에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요구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꼭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AMC 문항 스타일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놓았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1번부터 12번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15분, 길어도 25분 안에는 풀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반수지만 한 3분의 1 미만의 시간을 써서 다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단순 연산 또는 개념적인 연산 또는 개념을 직접 적용한 연산들로 프리칼 유형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과서적인 그냥 대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낮은 난이도의 상황제시형 융합형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제시문도 간간히 나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단순 연산이라고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황을 제시하는 것들도 나와요. 근데 그게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학생들 중에 좀 재밌는 것은 나는 기하랑은 궁합이 안 맞아. 나는 조합이랑은 이 궁합이 안 맞아. 딱 이 두 부류들이 있어요. 그림만 나오면 때려치고 싶어. 나는 10번 미만이어도 그림 나오면 안 풀 거야. 난 조합이면 안 풀 거야. 난 조합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혹시라도 내가 꼬이면 맨날 뭔가 누락해. 이런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나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반부에서 못 푸는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영역에 대한 공포를 줄이게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반부 문제에서 21번, 25번 문제에서 기하를 못하는 애가 기하 문제를 맞출 확률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20번 미만에서
기하를 못한 애가 맞추게 만드는 건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상화 개념을 적용은 하는데 융합도 돼 있고 아이디어도 요구되는 거니까 전형적인 느낌으로 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식 보고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 잠깐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한번 생각했다가 요렇게 수식을 바꾸면 풀 수 있구나라는 이 수식의 변형 또는 치환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살짝은 들어가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 제시를 통한 조합 확률 문항들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프레이즈도 길고 전체적으로 좀 읽기 싫어진다고 하죠. 애들이 나 이거 난독증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를 읽기 싫어지는 스타일들이 여기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풀만해요.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못했어 정도의 느낌이고요. 반복적으로 기출문제와 유사 유형들을 풀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각은 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구성된 익숙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평면 기하 문항 이건 뭐냐면 이쪽 영역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뭔 소리야 무슨 조건이 이래 대체 무슨 보조선을 그어야 되라고 느껴지는 좀 더러운 기하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인데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기하에 겁을 먹은 친구들은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포기를 빨리 하더라고요. 못 풀겠다라고 제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꿔주는 게 저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 같은 경우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2는 이쪽 파트에서는 사실은 저도 시간 안에 그러니까 7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여기 있는 킬러 문항 한 3개를 놓고 풀라 그래도 말하자면 이건 USAMO랑 시간이 이거보다 훨씬 짧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풀어도 저는 푼다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한 1년에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솔직히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저희 나라의 IMO 대표할 만한 애들이 또는 KMO, FKMO라고 파이널 KMO 나가는 애들이 이쪽 시험에서 그 마지막 몇 문제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내면 이거 IMO 대비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과감한 포기 전략이 맞는 문제들이 2문제씩 또는 1문제씩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없는 영역에 따라서는 많게는 3문제 정도입니다. 근데 3문제면 18점이지만 거기서 4.5점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13.5점만 날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컷오프는 충분히 될 뿐 아니라 AIM이랑 합산해서 USAMO 가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일부 포기하는 전략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단순 연산들이 앞에서 나온다더니 여기도 있는데요. 선생님 23번의 문제가 한 줄짜리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한 줄이면 금방 풀겠네 하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립니다. 한 줄인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한 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런 약간 컴플렉스 플레인이나 뭐 로그나 아니면 익스포넨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 그리고 요 가우스 함수, 바닥 함수나 천장 함수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 연산들이 엮여있는 약간 혐오스러운 식들이 들어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풀이하는 테크닉들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문제들을 많이 겪으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그날 내가 운이 좋아 맞추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는 결과적으로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리되는 형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식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나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어. 더블 카운팅이야. 한 방에 팍 바꾸면 뭔가 한 줄로 딱 정리되는. 근데 이런 것들은 훈련으로 인해서 많이 되긴 하는데 그날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테크닉적으로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많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되게 유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문의 상황 제시문, 그리고 상황 제시문의 영문적 해석이 어려운 경우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애들이 문법적으로 그리고 주술 관계가 주어와 서술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주어가 여기 있는데 주어가 막 몇 개씩 나눠져 있다거나 아니면 액어법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등등 문장이 굉장히 미국 현지 애들이 아니면 읽기 불편한 것들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산문 형식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 문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안 페널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놈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문장 구조를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험으로 일부 처리될 수 있지만 매년마다 저기에서 영어에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은 저쪽에서 조금 이 챌린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를 써놓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뀌었죠. 상황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경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다만 제가 모의고사를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10년간 AMC12와 일부 AMC10 그리고 과거 킬러 문항들을 풀이할 거다. AMC10은 왜 일부야 이 사람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0의 일부를 쓰는 이유는 상당수는 학습을 제가 해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 10문제 정도에서 20문제 정도까지 어떤 시험들은 별로 애들이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문제들 그리고 배워볼 만한 문제들 테크닉적으로 배워서 적용하는 게 훈련돼야 되는 문제들은 12와 그리고 일부 AMC10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따로 모아둔 저만의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유형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지루하긴 하지만 반복학습이라는 건 언제나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슬슬 이 문제가 뻔해지고 지루해지는 겁니다. 방금 제가 지루하다 그랬는데 선생님 이 문제 이제 너무 뻔해서 이렇게 푸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다시 풀게 해요? 라고 할 때쯤이 기계적 풀이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풀이를 떠올렸을 때 되게 신기하다고 느낄 만한 걸 당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단계가 바로 유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통해서 테크닉을 완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촘촘하게 배열할 거고요.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순간 어떤 테크닉들은 너무 뻔하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프리칸 영역에서 이거 외에 또 필요 최소 테크닉들 그리고 요령들을 학습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써놓은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대강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즈 1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퀴즈를 통해서 단기 집중형 학습을 강화한다. 15분 안에 10문제 풀어 하고 뿌려줍니다. 그러면 애들 와다다다다다다다 푸는 건데요.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굉장히 빨리 푸는 거기 때문에 애들도 압박을 받겠지만 초반엔 압박이지만 나중엔 약간 즐기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내가 쟤보다 잘 풀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 시간 안에 풀면 칭찬해 주겠지? 내가 과연 몇 문제 맞았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풀게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고 조금 더 가면 내가 요번에는 다 맞춘다. 한 문제도 안 틀려야지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초반부 퀴즈를 통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해설과 유형화, 페이스 2는 기계적 풀이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자신합니다. 비슷한 유형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제가 말해놓은 것도 좀 우습죠. 창의적 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애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때 이 강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봐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지? 와 선생님 쩐다라고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똑같이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이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 풀이의 그 시작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까 말했던 아이모 대표 막 이런 애들이 하는 풀이를 보면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에 시간을 지루해합니다. 저 선생님 뭐 저거 그냥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했나 본데 하고 바로 알아요. 근데 조금 그들보단 평범하지만 적당히 똑똑한 친구들은 모티브를 알려줬을 때 폭발적으로 이해력이 늘어요. 아, 내가 배웠던 그것들과 그것들을 이런 느낌으로 조합하니까 나오는구나.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배웠던 요 장면이 확장된 거구나. 이런 걸 이해했을 때 폭발적으로 이해력이 늘거든요. 아,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구나. 저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 그 유혹을 받은 어떤 포인트가 있구나. 저는 이걸 유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문제가 나를 유혹해요. 이렇게 풀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의 모티브를 제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의 이 어려운 파트에 대한 포인트는 모티브다. 이 문제를 풀 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 이유.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제가 정말 애들한테 미안해하면서 야, 이 문제는 이렇게 내가 떠오른 이유는 한 1시간 고민하다가 이게 되나 싶어서 해봤는데 우연히 됐어. 이런 문제들도 한 10문제, 한 문제는 있어요. 모티브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근데 그렇더라도 한 90%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6회 강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산에는 제가 아까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조합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들 이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고 이론에 맞붙어 있는 유사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는 걸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이론을 소개하고 필수 증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이들이 이때 제대로 복습을 안 해주면 이후 단계에서 선생님이 1강에서 얘기했지, 2강에서 얘기했지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애들이 복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후반부도 복습이 중요하지만 이후에
진행이 안 되진 않거든요. 후반부 복습을 안 해도. 근데 여기는 복습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반 5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 1, 2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고 문제를 푸는 시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와다다다다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굉장히 빨리 푸는 훈련을 선생님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후반부터는 제가 페이즈 3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 거고요. 완벽한 해부, 그리고 과제 부여, 아이디어, 모티브 첨삭한다. 첨삭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 마무리를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행동이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첨삭 행동이 있을 거고요. 첨삭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조교가 될 것이고, KMO 경험자들이 있는 상당히 높이 올라갔던 FKMO까지 갔던 친구들을 제가 고용해서 여기다가 놓고 라이브 첨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 첨삭 자료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메일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후첨삭이 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날 공부한 것들이 웬만하면 라이브 첨삭이 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것들도 수시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저 친구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라이브로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3회는 모의고사 시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시행이 이렇게 빨라지면서 제가 조금 더 준비해놨던, 필수적으로 애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나중에 해야 될 문제들을 여기다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수업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저희 오프라인 학생들 기반으로, 또는 온라인 학생들이 저랑 커뮤니케이션 한 걸 기반으로 학생들이 현재 모의고사를 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전환해서 약간은 수업을 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 방법은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 소통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업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클래스를 대괄호로 앞에다가 써놓고 이메일을 보내주면 해당 파트에 해당하는 조교들이 그 메일을 들어가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각 클래스별로 대화를 해가면서 저랑 제2 담당 조교가 직접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MO 출신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분명히 뭐 이거는 당시에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결정이 돼 있거든요. 조교를 누가 할지. 현재는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재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연대 치대를 갔다가 치과 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고 KMO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빠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학생들하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문제를 풀고 반복적으로 틀리는 영역을 보면 얘는 기하가 약한데, 얘는 대수가 약한데, 얘는 뭐 아예 조합이 아예 망가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얘는 딱 합동식만 모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당 과제를 좀 부여를 하겠다. 특히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런 걸 모아서 주도록 할 거고요. 숙제는 저희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 아이들이 내가 이런 문제들이 요번에 틀렸어요, 모르겠어요, 맞췄는데 우연히 맞췄어요, 또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번호만 지정을 해주면 해당 번호들에 대해서 제가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저희 조교들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났을 때 다시 한 권으로 모아서 제본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자료는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해당 영역 추가 연습 문항을 마지막에 보내주겠다는 것도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해서 누적적인 결과뿐이 아니라 마지막 테스트에서 나온 약점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그렇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약한 거 없니? 어떤 게 문제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서 조금 더 조정을 해갈 거고요. 네, 이상이고요. 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질문하는 성향들이 아니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뭐 별로 말씀하실 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